서민들과 약자들을 위한 편파 방송, 그래서 진짜 공익 방송을 지향하는 TV 민생연구소입니다. 방금 방송 보신 것처럼 또다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생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짐했지만 우리 경비원 노동자들이나 그분들 잘하는 분들은 터질 일이 터졌다, 남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지금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으면 그런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노무사님, 그리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군 정책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남우군 정책위원님도 노무사 활동도 하시죠. 그러니까 두 분 다 노동 전문가 제가 모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2014년도에 그 고 이만수 경비원 분이신 그 사망 사건 때도 전 국민이 분노해서 다시 이런 일 발생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지금 청와대 청원에도 4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지금 계속 청원 올리고 있던데요. 남우금 정책위원님께서나 비정규 노동센터에서 실태조사도 한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한번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에 이제 전국의 한 15개 지역에 이제 경비 노동자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한 3천여 명의 경비 노동자가 이제 조사에 참여를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입주민들로부터 부당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24.4%,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했고 그 빈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주민들의 갑질이라는 게 굉장히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상당히 광범위하게 깔려 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생한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게 일반 서비스 이용자들이 하는 어떤 갑질하고는 저는 좀 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트나 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그 직원들한테 하는 갑질과는 좀 다르게 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질은 사실은 자기가 주인 혹은 사장이라는 인식을 기본 깔고 있죠. 이번 사건에서도 사실은 가해자가 머슴이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내가 당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 당신을 얼마든지 해고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이런 갑질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건 고용 구조의 문제 그리고 이제 입주민들 인식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윤 노무사님께서도 4분의 1이 당하고 있다면 지금 주변에서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분석하고 남 의원님께서 계십니까? 방금 전에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고용 구조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고 소식을 들을 때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왜 우리 경비원 우리 노동자들은 그런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을 때 참고 계셨을까? 어디 신고도 못 하셨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이제 한마디 항의를 하거나 어디에 신고를 하면 그게 바로 해고라든가 전보 조치라든가 이런 부당함으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이 그런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 이면에는 이런 고용 불안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역업체가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항의하는 경비원 이렇게 교체해버리는 경우도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반복되니까 그냥 다들 당하고 참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네. 직접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고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에는 입주자들의 목소리가 더 클 수도 있는 그럴 거거든요. 수도 있죠. 이번에 최희석 경비원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한 그랬다고 구조였거든요.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입주자분들에게 더 눈치를 봐야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제가 예. 이 사건 개요를 이제 봤어요. 뭐 보낸 문자부터 그다음에 또 돌아가시기 전에 보니까 가해자 처벌 신신당부하는 이 육성 녹음도 지금 공개가 예. 됐잖아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폭행 가해자로 지목이 된 입주민의 경찰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앞으로의 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뭐 아직 사건 초기고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 폭언 폭행 이런 언론상에 드러난 어떤 일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아마 상해죄 또 협박죄까지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유가족은 뭐 살인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 사건 내용만 봐서는 좀 그것까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유가족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이 소송을 걸면 아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가해자 측에서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자 했던 이 경비 노동자가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희가 그 숨은 사정을 유가족께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진짜 저 지나는 사람한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없으면 저 진짜 22주밖에 없죠. 맞았습니다.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 저승 가서라도 꼭 그 은혜 갚겠습니다. 거기 그 주민분들한테 인정도 받고 얘는 보급소로 살 사람입니다. 사람이 착하고 마음이 여려서 남한테 생전 욕도 못하고 누구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어려서부터 매번 안 먹고 살았어요. 27일 날에 이제 경비를 쓰고 있으니까 이제 소변이 마르니까 자기 처소에 조그마한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문을 딱 닫고 소변을 보려고 하는 동시에 뒤에서 등치 큰 이마가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들려보려고 하면서 아이고 오셨냐고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맞아 죽어야 된다. 거기서 묻지마 폭행을 한 거예요. 한 15분 이상을 그냥 죽게 맞은 거예요. 맞아가지고 모자가 다 찢어지고 옷이 다 찢어지고 시건 때려놓고 관리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소장한테 관리소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얘 모가지를 당뇨 시키죠. 왜 머슴이 나는 돈 주는 사장인데 왜 모가지를 안 시키냐. 내가 시키라면 시켜야지. 시큰 맞고 말하고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도망와요. 이제 얘가 일하시던 아파트랑 여기랑 멀지가 않죠? 멀지 않아요. 예, 이리 도망와요. 여기 벌써 딱 들어오는데 애가 여기를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코를 자꾸 들어오고 여기 있다가 이제 앉아있는데 보니까 코가 부어가지고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울면서 나한테 하소연 하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응? 형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울면서. 그때 맞아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가면서 하소연하고 왔어요. 계속해서 나는 달래고. (5월 3일) 세상이 맞아갖고 세상이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앉아서 근무하는 것 같다 와서 또 때려버린다. 아픈 코를 때려버리니까 이니 이제 진짜 도망 나옵니다. 거기서 그 초소에서 도망 나와요. 그 장면을 위에서 주민들이 봅니다. 이제 막 시끄럽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고 아이 그 착한 천사 같은 경비 아저씨를 거기서 죽이네 살리네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고 막 그래버리니까 경비가 막 도망 나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섭니다. 너무나 때리고 너무나 막 억압으로 언어 폭행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다 정신이 다 나와버린 거야. 생전히 그런 걸 안 당하다가 11일 새벽에 집으로 가고 자기 집에서 이제 투신한 거죠. 2019년 그 8월 달에 얘가 교통사고로 장애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장애 진단 받은 걸 갖다가 내 동생한테 맞았다고 거짓말로 이게 진단서라고 그러고 저 장애 진단이라고 그거는 까만 걸 다 지우고 이게 당신한테 맞은 진단서니까 2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보냈어요. 자기가 장애 진단 나오고 그러면 돈을 더 필요하니 돈을 많이 준비해 놓으라고. 지가 시건 때려놓고 저는 코뼈 부러진 거 알고 그래놓고 그걸 방어하고 나중에 법적인 그걸 생각을 해서 세상에 반대로 그걸 보내버린 거야. 빙소에 와서
고인 앞에 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 빌고 그러면은 고인이 가면서도 편히 영면을 쉬지 않느냐? 안 와요. 마지막 발인하는 날, 발인하면서 5분까지도 내가 서 있었어요. 혹시나 이 사람 오겠지. 안 와요. 어쩔 수 없이 동생은 쓸쓸히. 서툴고 거친 글씨로 우리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했습니다.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이 있었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안전되어 있는 보장되어 있지 않은 임시직으로서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인의 죽음을 그냥 개인의 자살로 정리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제일 컸고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억할게요. 당신을 닮아가겠습니다. 당신을 꼭 닮은 세상을 당신의 손주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고마웠습니다. 미안합니다. 싱숭생숭합니다. 황당하고 너무 착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 생각은 드네요. 네, 들어오세요. 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죄송하고 이런 불편부당한 이런 갑질의 문화나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나라에서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고개 들고 떳떳이 갑질 없는 사회, 갑질 없는 법 이런 걸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비가 억울한 일이 안 당하도록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없이 제발 도와주세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네, 너무 참혹합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스마트폰에 음성 유서를 녹음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다 듣지 못하고 부분만 들어도 듣는 사람들도 막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가 섰습니다. 예,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제도적 문화적 개선을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남우근 노무사님, 아까 우리가 이제 고용이라는 고용 불안형 구조적 문제, 또는 설령 직접 고용한다 하더라도 노조도 없이 고령인 한 분과 입주자 대표자의 관리사무소로 가는 어떤 그 수직적 위계적 구조, 이게 이분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고 아까 이제 우리가 잠깐 지적을 했는데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통 이분들 어떻게 고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이제 관리 방식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한 80% 이상이 지금 위탁관리 형태로 되어 있고요. 위탁관리에서도 경비 업무를 이제 위탁관리 회사가 경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경비 업무를 경비 용역 회사에 또 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장 비중이 큰데 그렇게 되면은 제일 위에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경비용역 회사가 있고, 경비용역 회사에 이제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의 간접 고용 형태가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위탁관리 회사도 교체가 될 수 있고요, 경비용역 회사도 교체가 될 수 있고요. 경비 노동자들은 사실은 그 위부터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되게 뭐 1년 단위 계약을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3개월 단위, 뭐 적은 더 적은 데는 이제 뭐 1개월 단위 계약도 있는데
이렇게 단기 계약을 뭐 수용할 수밖에 없고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용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고 유노무사님께서도 부연해 주신다면요. 네. 예,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앞서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당한 지시라든가 네. 부당한 대우 등을 그러니까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입주자나 가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이런 일들 그리고 최희석 이제 경비 노동자처럼 결국에는 이런 좀 참혹한 일까지 결과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다른 사회적인 범죄나 이제 갑질에서 나타나는 좀 전형적인 패턴이 이 경비 노동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거죠. 가해 행위를 하고 참고 더 수위가 높아지고 참고 더 수위가 높아지고 참고 결국에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이후에야 우리 사회가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뭐 이런 좀 동일한 패턴이 이 문제에서도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경비 노동자 대다수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환경이 어떠한지 또 그리고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할 수 있는 뭐 법이나 관련 법 뭐 없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뭐 일단은 뭐 경비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는 기본 이제 경비 초소죠. 근데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휴게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도급에 의해서 이 업을 운영하더라도 그 소위 이제 원사용주 원청인 입주자 대표 회의가 그 용역회사 소속인 경비 노동자를 위한 휴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제 공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법에서는 휴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제공해야 되지만 휴게 시설의 규격이나 갖춰야 될 설비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휴게실이 없는 경우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 정도는 별도 휴게실이 없어서 그냥 경비 초소에서 쉬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휴게실이 있더라도 지하에 있는 경우가 또 한 절반 정도 됐었고, 그러니까 제대로 휴게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휴게시설에 대한 어떤 구체적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냥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예. 그 윤호무사님 근데 예. 그 근로기준법에서 예. 감시 단속 쪽 예. 근로자여가지고 더 손해를 본다, 더 고통을 본다. 그렇죠. 그렇게 많은 지적이 아마- 많던데요. 그래서 예, 단속이란 게 사람을 단속하는 건지 아는데 예. 그냥 잠깐 끊어져서 일하는 노동이라는 그렇죠. 뜻이죠. 이것도 헷갈리더라고요. 예, 예. 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경비 노동자는 어떻게 24시간을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1일 8시간 노동이 그러니까요. 그것도 노동자들의 예. 노동 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바로 방금 이제 사회작가에서 언급하신 근로기준법에서 이 사업주가 감시 단속적 노동자라고 해서 승인을 받으면 여기서 말하는 감시 단속이라는 건 감시하는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단속적으로 했다가 쉬었다 했다가 쉬었다 했다가 대기했다 했다가 대기했다 이런 경우를 단속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노동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보호 조항이 근로시간이라든가 휴게라든가 휴일인데 이런 조항을 통째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로서 말할 때 뭐 이런 필요성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배제만 하고 이 배제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라도 적용되다 이런 내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배제만 하고 부분적인 적용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장시간 노동도 하고 경비업법에서 못하게 하는 업무까지 다 하는데 감시 단속적인 이유만으로 돈도 안 주고 그렇죠. 푸대접만 받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입주민의 갑질, 부당한 처우에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발로 뛰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안성식 노원 노동복지센터장님 저희가 만나 뵀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일반 회사는 일반 사원이 들어가면 뭐 직급 위에 대리라던가 과장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이런 업무 지시를 하게 되는데요.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적게는 뭐 100세대, 뭐 150세대, 많게는 200세대 이상 그 세대에 사는 입주민들을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입주민한테는 서비스가 되는데 내가 이 서비스를 입주민한테 해줬는데 다른 입주민은 이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구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죠. 간접 고용의 초단기 계약이 경우가 많고 또 초고령, 70세 내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용이 되게 불안정하고 저희가 1개월 계약도 본 적이 있고요. 보통 3개월 계약, 3개월 했다가 9개월 계약하면은 좀 그나마 양반인 계약이고 3개월 계약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되게 뭐 쉽게 볼 수 있는 거 있죠. 회사는 1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게 하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법제도 그 제안안 중에 이미자 의원실이나 한정혜 의원실에서 지금 1년 미만자의 퇴직금 적용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빨리 통과되면 초단기 계약의 이유의 하나를 조금 해결할 수 있고요. 상생 아파트 이렇게 하면서 1년 계약을 계속 유도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어떠한 비용이나 이런 재정이 있으면 그렇게 고용이 안정되고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이러한 아파트의 우선으로 이렇게 좀 인센티브를 주는 이러한 형식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자체들의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에 있는 뭐 위험을 하기 위한 경비 업무를 하는 게 이제 일반 경비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외의 업무는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 관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예요. 다만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한 일만 아니면. 조금 청소 업무라던가 뭐 분리수거라던가 택배 업무 이렇게 받아주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만 너무 부당한 업무 지시나 폭언 뭐 그리고 하대 이러한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생각들인 것 같아요. 뭐 6월부터 뭐 감독하겠다. 그걸 또 6개월 뭐 예를 들면 연기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좀 당사자들의 얘기도 같이 들어보면서 합리적으로 법제도 개선을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입주민의 갑질, 폭언, 폭행에 법적으로 좀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었다면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행 관련법의 문제점, 한계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뭔가요? 예, 그러니까 경비원들의 이런 근로조건이나 처우 등을 보호하는 법률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상에 보면 입주자나 입주자 대피해 등이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 개선이나 인권 존중을 위해서 노력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법률도 있고요. 또 경비업법에 보면 이제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 법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강제정이 없군요. 어기더라도 어떤 제재나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거죠. 네. 남문 농사님, 예. 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저희 TV 민생에서도 몇 번 소개했거든요. 예. 이 경우에 적용이 안 되냐 이거 물어보는 분들 많아요. 예. 방금 이제 유성규 노무사님이 뭐 경비업법이나 예. 공동주택관리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두 법의 취지는 노동자 보호에 있는 거는 아니라서 굉장히 그 들어가 있는 조항들이 좀 상징적이거나 좀 형식적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근로기준법 상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이제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뭐 육체적 정신적 가해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법에서는 이제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일단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주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관리비를 내고 그걸로 월급 주고 있고 자기 인식도 내가 당신의 뭐 이 고용을 책임지고 있고 월급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장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 조항을 적용하기 좀 어렵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그냥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 사용자와 사용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좀 신설해서 사용자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 조항 자체도 사실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도 좀 강화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법이 좀 돼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자와 사용자 책임이 정확해지면 최소한 괴롭힘 방지법도 적용되고 네. 처벌도 더 받고 그러면 맞아요. 다들 조심할 것 같네요. 일단 그거 제가 계속 촉구하는 것으로 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인터뷰도 나왔고 저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건 서서히 알려주고 있거든요. 경비업법상 시설 경비만 해야지 택배, 분리수거, 지금 화단 청소, 심지어 조경 업무까지 이분들이 하시잖아요. 주차 관리까지. 이게 다 경비법상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입주민들 그거 이 경비 선생님들 안 하면 난리 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합리적인 조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경비 선생님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하지 않으면. 그럼 급여를 더 줘야죠. 맞아요. 보통 우리 알바할 때 다른 일 더 시키면 너 원래 5만 원인데 오늘 뭐 추가로 더 했으니까 2만 원 더 주죠. 저도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 있거든요. 노무사님, 요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실제로 경비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실제로 이제 그 방범 업무, 위험을 예방하거나 이런 업무는 채 30% 정도밖에 안 됐고 나머지 70% 이상이 일반적인 관리 업무지요. 그리고 입주민 의식 조사를 해도 입주민이 경비원한테 기대하는 게 뭐냐? 방범 업무나 이건 사실 한 30%밖에 안 되는 나머지 관리 업무를 이제 더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노동이라 저는 이제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경비업법상에서는 이 경비원은 이제 경비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경비 업무밖에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하긴 한데 저는 이제 경비원하고 관리원을 좀 이원화해서 가는 방안으로 좀 제도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무사님께서도 예, 저는 약간 우리 남 의원님과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실 수 있죠. 저는 뭐 사실 이 약간 이 비판하거나 우려하는 그 목소리들의 이 공통적인 근거가 뭐냐면 이제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약간 경비원 노동자를 걱정해 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임금 인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별도의 관리비 부담들이 좀 두려워서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주장이나 우려들이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주장들은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나오는 이게 단골 주장들이거든요. 네.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인상을 하거나 시장에 충격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 나간다면 저는 뭐 이런 부작용들 부분까지도 좀 정부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지금 움츠려 들어가지고 그냥 현실에 그냥 안주한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도 안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가 드러나야 비용도 더 들어가고 관리비도 올라가고 임금에 대한 부분들도 인상이 되고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고 문제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비업법상 금지된 부당한 업무를 못 시키게 강하게 하고 그렇게 경비원님들 보호하고 나머지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다른 뭐 관리원을 뽑거나 관리비로 인상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지시죠. 아니면 이제 정부 정책으로 뭐 지원 제도를 쓴다든가. 그러니까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소상공인들의 그 영업상의 부담이 커지니까 정부의 지원 정책이 바로 나오잖아요. 일자리 안정적. 그렇죠. 뭐 그런 식의 제도들을 유도를 해내려면 기본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안주하고 계속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드러나야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과 제도들이 고민되고 정치권에서부터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자,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이 경비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요즘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이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TV 민생연구소를 보고 계십니다.
시민을 위한 본격 시민 편의 방송 여기는 TV 민생 연구소입니다. 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우리 좀 얘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뜨거운 이슈가 됐었어요. 자, 그렇다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앞두고 어떤 제도가 필요할지, 네, 저희가 오늘 그 과제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위해서 한 분 모셨는데요.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박원순 시장님도 강하게 전국민 고용보험 촉구해서 뉴스가 올라와 있던데요.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예술인만 포함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원래 제일 많은 소외된 분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들은 어떻게 된 사정일까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 그나마 20대 국회가 마지막 날 일을 좀 했습니다. 네. 고용보험법이 이제 개정안이 이 프로그램 시작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술인은 포함이 됐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는 배제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4대 보험이 있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네. 근데 이 고용보험이 아픈 손가락이에요. 시작도 늦었지만 가입률이 제일 저조합니다. 전체 근로자가 한 2,700만 명 가운데 절반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이제 노동자들, 근로자들,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정규직의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가 이제 월급여의 1.6%를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다 보니까 10명 중 7명 이상이 이제 정규직은 가입이 돼 있지만 그러나 비정규직의 가입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자영업자는 100명 가운데 몇 명? 한 명이 채 안 돼요. 여기다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는. 왜냐? 이게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나 예술인의 경우에는 이게 한쪽에 목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이나 용역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 본인이 전부 그 보험료, 4대 보험료를 다 부담하다 보니까 가입률이 저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의됐던 것들이 그나마 예술인하고 특수고용인을 포함하자라는 아니었는데 예술인은 대상자가 한 5만 3천여 명,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는 2018년 10월 기준 한 220만 명 정도 돼요. 전체 근로자의 8%가 넘습니다. 가장 많아요. 그런데 빠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특수고용 노동자가 어떤 분들이냐? 이제 택배기사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습지 교사 하시는 분들,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한 회사 일만 해요. 한 회사 일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임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 쉬었어. 그러면 임금 보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성과급이고요. 그리고 일한 만큼만 돈을 받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서 완전히 4대 보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망 측면에서 이제 특수고용자들을 넣자라고 했지만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이제 특수고용자들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참 일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들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고용보험 개정법 시행 전에 실제로 이 대다수 국민들은 이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한데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은 이제 고용보험, 전 국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데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8일 사흘 동안 이 현대 리서치 연구소가 전국의 만 19세부터 65세 일반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조사를 보니까 일반 국민의 70% 이상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매우 찬성하는 비율이 21%, 찬성 비율이 48.8%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던 특수고용 노동자들, 자영업자에 대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비율이 78%와 68%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들에 대해서 가장 소극적인 건 사실 자영업자였거든요. 앞서 제가 100명 가운데 1명이 채 가입이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찬성 비율 역시 68%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사실 실업을 당한다는 건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극소의 일이고요. 위기가 닥쳤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 실업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실제로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 건수, 금액 건수가 1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급하게 많이 늘다 보니까 전 국민이 고용 안정만 측면에서 이제 고용보험을 단계적이긴 하지만 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는 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 조금 더 국민들께서 고용보험 제도에 관심이 높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특수고용 노동자가 지금 제외가 돼서 참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최근 성명서도 관련돼서 발표하신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김주환 위원장님과 화상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위원장님, 저번에는 스튜디오 나오셨는데 오늘 전화 연결합니다. 예. 최근에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아주 어려우시다고, 그냥 손님 콜이 엄청 줄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힘드신 상황인가요? 예, 코로나19로 대리운전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한참 심각할 때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거의 콜이 없었고, 전국적으로도 일자리가 한 절반 이상 줄어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차라리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코로나에 대해서 일을 못해서 이 생계 걱정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참 힘든 상황이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이제 제외가 됐다는 소식 듣고 굉장히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까지 고용보험 적용하면 재정 부담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떤 입장이세요? 예,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가 방역에는 성공했는데, 이제 사회 경제적인 방역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당장의 생계 문제도 걱정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을 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특히 거기서도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 먼저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듣고 나서 그냥 가무의 단비처럼 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정작 근데 국회에서 가장 먼저 고용보험 적용하겠다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사실 배제를 해서 굉장히 우리 당사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에서 논의를 하는데 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제외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회의록을 좀 확인해 봤거든요. 예. 근데 회의록을 보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배제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했을 때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재정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부담스러워서 이번에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현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확대 적용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한 10년 전서부터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이미 노동단체 대표, 그다음에 사용자 단체 대표, 정부, 그다음에 전문가가 모여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이제 고용보험 확대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결정 사항에 따르면은 특수고용 노동자들, 사용자들이 보험료를 내서 보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미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거는 오히려 아주 현실적이지 않는, 그다음에 사실을 왜곡하는 그러한 판단들, 그다음에 인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 얘기는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셔서 한 번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시겠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에 안 돼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고용보험 대상 넓히면 좋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하세요. 그럼 보험료 누가 얼마나 낼 거냐, 이 맞습니다. 재정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앞서 걱정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입장은 이제가 고용노동부 장관도 밝혔습니다만 21대 국회에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9개 직종 77만여 명은 일단 먼저 고용보험 확대를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건 재원입니다. 맞아요. 이게 회사가 반, 근로자가 반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구조로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고용이라는 게 일자리하고 직결돼 있다 보니까 2018년부터 적자였어요. 받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졌습니다. 2018년에 적자 규모가 8천억 원. 그리고 지난해 적자 규모는 2조 원이었어요. 그래서 올 연초만 하더라도 남아있는, 받아있는 돈이 좀 남았습니다. 한 7조 원 남짓 남았는데 지난달에 1조 원 가까이 또 나갔어요. 그러면 이런 속도로 고용, 특히나 지난달 취업자 수가 47만여 명 이상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 지원이 나가게 되면 사실은 고용보험료는 연내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고용보험은 장기 지속 가능하도록 이제 설계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내고 있는 1.6% 소득에 대해서 1.6% 비율이 높으냐? 굉장히 낮다는 거거든요. 자, 이 비율을 높이는 방안. 또 하나는 이러려면 근로자와 이제 그리고 회사에 이제 합의가 좀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방안이에요. 선진국들의 경우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에서 이 사회적 대타협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아예 정부가 100% 예산으로 실업자 되면 도와주는 제도도 있고 어쨌든 1.6% 중에 노동자도 0.8%는 내는 거니까 많은 노동자 우리가 0.8% 내겠다는데 왜 우리 안 받아주냐 이제 이런 분도 있는 상황인 맞아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전국민 고용보험 저희가 해결해야 될 정말 시급한 뭐부터 준비를 저희가 좀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소장님의 종합적인 견해도 네.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재원은 따로 별도로 논의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까지 체계를 보게 되면 지금은 임금 기준이에요. 부가 기준이에요. 네. 임금 기준이 아니라 이게 소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왜냐면 기준. 그렇습니다. 이게 근로자 위주로 지금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고용노동가 사업주 중심의 임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그런데 저는 이번 한 달 일이 없어요. 근데 다음 달에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소득은 잡히거든요.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으로 바뀌는 게 더 중요하고 두 번째가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1%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정확한 매출 파악을 알아야지만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 지금 뭐 공조가 좀 필요해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뭐 국세청이라든가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급여체를 알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자, 이게 지금 4대 보험 가운데 이제 고용보험이 들면 나머지를 전부 다 가입해야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소득 노출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지금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보험료 부과 체제를 그대로 자영업자에 대입시킨다면 자영업자는 안 하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정부의 재정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이 보험의 틀을 맞출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역시 또 오늘 우리 이인철 선생님께서 TV민생연구소 전속 우리 경제연구소장님답게 쉽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우여곡절 끝에 4대 보험이 잘 잡았는데 그중에 전국민 고용보험이 가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난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회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TV민생연구소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철 소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TV민생연구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TV민생연구소입니다.